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집안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서로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지만 각자의 조건 때문에 파혼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곤 했어요.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게 된 제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저는 농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게 됐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논밭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과 노는 저를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죠. 제가 중학교 갈 나이가 되자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어린 저에게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한편으론 시골에서 늘 혼자 놀던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생활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온 저는 친구들에게 촌년이라고 놀림받기 일쑤였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저에게도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닌 저보다 2살 많았던 사촌 오빠는 제가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학교에서 보호해주곤 했어요. 항상 사촌 오빠 옆에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가 있었어요. 오빠의 절친한 친구이던 그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다 잘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고 제 첫사랑이기도 했었죠. 그와 마주치려고 일부러 사촌 오빠 옆에 딱 붙어 지내며 그렇게 설레는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제 마음을 담은 편지도 전달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촌 오빠와 그가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서 그게 저와 그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덧 서울 생활 12년 차에 대학 졸업반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사촌 오빠와의 약속 장소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되었죠. 사촌 오빠 옆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던 그를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왔어? 너 혁진이 알지? 중학교 때 나랑 같이 다니던 절친. 너 수정이 맞지? 야, 언제 이렇게 컸어? 정말 이제 아가씨네, 아가씨. 진짜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보겠다. 여전히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가 아직까지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모습에 순간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혁진 오빠, 잘 지내셨죠? 10여 년 만에 첫사랑과의 재회 이후 저와 그는 급격히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는 명문대를 졸업해 S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쉬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맛집 투어를 시켜줬고 어린 시절 좋아했던 오빠와의 데이트는 정말 꿈만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다고 했나요? 어느 날 엄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얼마 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아빠가 폐암 사기라는 소식이었어요. 이미 온몸으로 전이 돼서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정말 일주일간은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든 여장부 소리 듣던 엄마조차 이 상황은 버티기 힘들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아빠 본인이었는데 평생을 밤이며 낮이며 농장만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약해지신 아빠는 얼마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빠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 직후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혼자 계신 엄마에게 농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농장 일 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죠. 그 후 2년간 어떤 누구와도 연락하지도 않고 농장일 배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 결과 아빠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겠지만 역시 임박사 딸답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농장일도 갈수록 자동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노동만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기에 여자인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입 모아 말하시길 이 모든 건 아빠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며 임박사 덕분에 농사짓기 편해졌다고 해요. 정작 딸인 저는 지금까지 아빠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럽기가 그지 없었네요. 2년이란 시간이 저희의 상처를 보듬어주기에 충분하진 않았지만 나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도 예전의 여장부 모습을 되찾아갔고 저도 화장품보다는 밀짚 모자가 더 익숙한 농촌 아가씨가 되어갈 때쯤 끊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와의 인연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이니? 나 혁진 오빠야. 2년 전 말도 없이 사라진 저였기에 항상 그에 대한 마음은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한동안 그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도 포기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시 먼저 전화해준 그에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다시 이어진 인연에 서울을 오가면서 3년간 뜨겁게 사랑했어요. 점점 나이가 차가는 딸이 농사만 짓고 있는 걸 걱정하던 엄마도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에 좋아하셨고 빨리 결혼해서 손주 보고 싶다며 성하셨어요. 말이 손주지 이 농사만 짓는 시골 생활을 제가 빨리 벗어나 보통의 삶을 살길 바라신 거죠. 그렇게 저만 바라보며 사시는 엄마에게도 남자친구는 든든한 사위가 되어줄 거라 믿었어요.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과는 첫 만남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그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시골에서 농장 운영하셨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지금은 저랑 어머니랑 운영 중이에요. 뭐? 농장? 농사 짓는다는 말이니? 뭐 어떤 거 하니? 과수원도 하고 소돼지도 키우고. 아니 됐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여보, 가죠. 우리 집이 농사 짓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버렸고 남자친구 역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걱정 말라며 저를 돌려보냈죠.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엄마 아빠가 평생 해온 일이 무시당하고 바닥에 내팽겨 쳐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시모께서 한번 만나자는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오해도 풀고자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나는 내 아들 농사 짓는 집에 잠깐 못 보낸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서 대기업을 보냈는데 그런 천한 일하는 집안에 장가를 보낼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천한 일? 우리 집이 천한 일 하는 집안이라고 말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천한 일이라뇨. 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는 게 천한 일이에요? 요즘엔 농장일도 다 과학적으로. 그래 봐야 농사가 농사지. 옛부터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게 농사 아니냐. 내 말이 틀려? 아무튼 난 할 말 다 했다. 우리 아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너희 나이 때나 사랑 타령하지 결국 조건 맞춰서 사는 거란다 얘야. 주제를 알아야지.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과 헤어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랜만에 사촌오빠로부터 전화가 왔고 사촌오빠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수정아, 너 혹시 혁진이랑 헤어졌니? 예비 시모와의 일 이후 약간 서먹해지긴 했지만 남자친구와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아직 잘 만나고 있는데 왜? 이걸 내가 말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요즘 혁진이 주말마다 선보고 다닌다더라. 이번 주에도. 이번 주말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본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떠오르면서 망치로 머리를 쾅 하고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혁진이 엄마가 헤어지라고 했다면서. 내가 혁진이한테 쌍욕도 하고 달래도 봤는데 나도 이제 혁진이 놈이랑 인연 끊을 생각이야. 이미 사촌 오빠는 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제 결혼에 들떠있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어요. 사촌 오빠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킨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죠. 오빠, 나 수정이. 혹시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내가 이번 주에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잖아.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남자친구였지만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촌 오빠를 통해 알게 된 그의 맞선 장소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기와의 결혼 때문에 지 엄마한테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지는 다른 여자와 선을 보고 있어? 오빠, 여기가 회사야? 네가 여기에 왜? 너 나 미행했니? 미행이고 자시고 이거부터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 약속한 사람이 왜 선을 보고 있냐고. 선호가 말했어? 나 선 본다고? 참나, 친구 사이라고 말해줬더니 그걸 고세 일러 바쳤네. 엄마가 너는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잡아주는 선자를 놔보라고. 그래도 안 되면 허락하겠다는데 나는 어떡하냐? 내가 나조차고 이렇게 선보러 다니는 줄 알아? 오히려 저를 위해서 맞선을 봤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자친구에게 들고 있던 커피를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자친구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매달리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의 문은 그에게 닫혀버렸었죠. 중학교 때 시작한 짝사랑부터 3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나이는 외동딸 결혼한다고 마을 잔치까지 여시겠다고 준비하는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그 생각과 함께 이별의 아픔에 농장일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농장 사무실로 뛰어갔는데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여길? 농장 사무실에는 엄마와 그 여자가 앉아 있었죠.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도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안다고 했나요? 제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엄마는 사촌오빠를 닥달해서 결국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저희가 헤어진 것도 모른 채 예비 시모를 농장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사돈, 아이들이 좋다고 하는데 결혼시키시죠.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이 시골 촌고수까지 왔더니 뜬금없이 사돈이라뇨. 저희 아들 이곳에 장가 보낼 생각 없습니다. 급이 맞아야 결혼을 하죠. 사돈이 저희 집 농사 짓는 집이라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 딸아이 결혼시키면 농장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서울에 제가 살 집도 이미 마련해뒀고 딸아이 앞으로 아파트도 준비해뒀고요. 그 여자는 엄마 말에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한다며 콧방귀를 꼈는데요. 시골에서만 사시니까 세상 물정 정말 모르시네요. 이런 농장 팔아서 무슨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고. 요즘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씩 하는지는 아세요? 사돈, 여기 동네 들어오실 때 과수원 보셨죠? 거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다 저희 농장이에요. 애 아빠가 죽기 전에 서울에 부동산도 여러 채 사둬서 우리 딸아이 앞으로 부동산도 꽤 되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예비 시모는 아수라백작이 따로 없었는데요.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읍내까지 들릴 것 같더라고요. 어머어머, 그러셨구나 사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농사 짓는 분들인 줄 알았네요.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장가 보낼 수 없다더니 우리 집 재산 얘기를 듣더니 아주 저희 엄마에게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질 않았죠. 이 역겨운 꼴을 더는 볼 수 없어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어머, 우리 애기 왔니? 말을 하지 그랬니? 이렇게 큰 농장인 줄 생각도 못했잖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역겨워 정말. 수정아, 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무슨 말 버릇이니?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 나 이미 그 인간이랑 헤어졌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하고 이런 꼴 보여서. 애기야, 무슨 얘기니? 우리 아들은 아직 너 많이 좋아해. 너희 3년이나 사귀었다면서 다시 잘 시작해보면 조건에 맞춰서 결혼해야 하는 거라며 자기 아들과 헤어지라던 인간이 지금 와서 잘 시작해봐? 조건 맞춰서 사는 거라면서요. 주제에 맞게 행동하라면서요. 이제 와서 보니 좀 아까우세요? 꼴랑 30평짜리 아파트 전세 살면서 아들 대기업 보냈다고 그렇게 급을 찼더니 우리 집안에 비해 당신 집안 급이 너무 떨어져서 결혼 못하겠네요. 누구는 이런 말 못해서 안 하고 사는 줄 아나. 농사가 천한 일이라고? 옛부터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농사라고 하지 않았나? 아주머니 무슨 대학 나오셨어요? 아, 대학은 나오셨나? 우리 아빠 S대 농대 나왔어요. 당신처럼 그렇게 편견 가지고 사니 그따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본인이 급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가 가진 재산이 아쉬웠는지 그 여자는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며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그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하게 그지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교훈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편견 가지지 말라. 혹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왜 이리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지. 엄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농장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평생 아빠와 농장에서 일생을 바친다고 가보지 못한 크루즈 여행도 가고 유럽 일주도 돌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계세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니 저도 행복한 걸. 제가 행복하면 엄마는 더 행복하시겠죠? 제가 한 사랑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 준 걸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뿐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제 행복을 찾아 즐겁게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초2 남아를 키우는 30대 여성이에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전 요즘 그 말이 저주처럼 느껴져요. 무슨 소리냐고요?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저와 남편은 영어학원에서 만났어요. 사귀기 시작한 건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부터였죠. 그 전까지는 그저 여자 사람 친구와 남자 사람 친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군입대 전날 남편한테 사귀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제 친구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딱 봐도 남편이 보험 드는 거라고 절대 사귀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친구들의 조언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귀기로 했죠. 그런데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남편이 대뜸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말다툼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요. 그 순간 알았어요. 친구들 말이 맞았다는 걸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잘 안 맞는 것 같다나요? 그걸 제대하고 나서야 알았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냐고 물었더니 말로 설명하기 힘들대요. 처음부터 그런 이유 따위는 없었어요. 보험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이 인간의 본성을 알아버렸죠. 전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밤을 새우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죠.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사실 그때 제 뱃속엔 아기가 있었거든요. 남편 말년 휴가 때 생긴 아기요. 그날도 임신 얘기를 하려고 만난 거였는데 남편이 선수를 쳐서 헤어지자고 한 거죠. 솔직한 심정으로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전 그때 남편과 헤어졌을 거예요. 남편이 헤어지자고 한 그 순간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는 깨졌으니까요. 그렇다고 수술을 할 수는 없었어요. 사고를 쳤건 실수를 했건 어쨌든 저랑 남편이 만든 아이인데 우리 사이에 필요하지 않다고 그 아이를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너무하잖아요. 20대 초반 나이에 미혼모로 사는 것도 무섭고 끔찍했어요. 남편이 자꾸 제 전화를 피해서 할 수 없이 무작정 남편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집 앞에서 서성대기만 할 뿐 벨도 누를 수 없었죠. 그때였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였어요. 전 꼬박 인사부터 했어요. 태욱이 찾아온 모양이네. 근데 어쩌지? 태욱이 친구들이랑 워터파크 갔는데. 아,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어머님께서 절 부르셨어요. 더운 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하라고요. 어머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차는 뭘로 줄까요? 커피? 아니면 오렌지 주스? 전 커피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임신 사실이 떠올라 아니요, 커피 말고 주스요. 그렇게 외치고 나니 현실이 자각됐어요. 내가 임산부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고 있는 절 보시곤 어머님께선 잠시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혹시 우리 태욱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너무나도 다정한 어머님의 그 말에 전 봉인해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곤 엉엉 울면서 그동안 남편과 사귀었던 것과 제대 후 남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리고 임신 사실까지 모두 말해버렸어요. 얼마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됐다면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 해주겠다고 말이죠. 해주겠다? 그 말이 너무도 거슬렸어요.
저 혼자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의 닥달에 못 이겨 가진 관계였죠. 그런데 해주다니요.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괜히 말트집 잡았다가 일이 엎어질까봐 겁이 나서 참았어요. 며칠 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 처음 와보는 남편은 저희 집 규모를 보고는 꽤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당시 전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지만 남편은 아직 학생 신분이라 시댁에서 몇 년 생활하다 분가하기로 했어요. 사실 갑작스러운 우리의 결혼에 시댁에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양쪽 집 모두 환영하는 결혼이 아니었기에 모든 걸 생략하고 배가 부르기 전에 식만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결혼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예단비는 왜 안 보내냐는데? 다 생략하자고 했잖아. 그래도 예단비는 보내야지. 뜻밖의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셨어요. 생략하자고 할 땐 언제고 자기들 받을 건 챙기겠다 이거냐고 말이죠. 그래서 며칠 뒤 시댁으로 예단비를 보냈어요. 돌려받을 거 없이 다 쓰시라고요. 시댁에선 별 말이 없었죠. 전 당시만 해도 저희 아빠가 예단비를 얼마나 보냈는지 몰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야 알았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정에 들렀다가 점심만 먹고 바로 시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님께서 그 전날 손을 다치셔서 음식 준비를 못 하셨다며 미안해 하셨죠. 밖에 나가서 먹자길래 제가 차리겠다고 했어요. 피곤할 텐데 그럴 필요 없다는 시어머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주방에 들어갔죠. 대신 시간도 없고 하니 간단하게 생선 굽고 된장찌개나 끓이겠다고 말씀드렸죠. 친정에서도 항상 엄마랑 같이 식사 준비를 해왔던 터라 별로 걱정은 안 됐어요. 고등어도 잘 구워졌고 찌개도 끓어서 다들 나오시라고 했죠. 아버님과 남편, 어머님 저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차돌 된장찌개에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께선 신혼여행은 어땠는지, 친정 부모님께서 막내딸 시집 보내시고 적적해하지 않으시냐 등등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던 시아버지께서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시더니 에잇, 생각할수록 화딱지나서 얘 아가, 너 말이다.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아버님께선 다짜고짜 제게 물으셨어요.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네 친정 부모님은 그러실 수가 있냐.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괘씸해서 잊을 수가 없어. 예단비 말이다. 내가 어느 정도만 돼도 이렇게 화는 안 낸다. 듣자 하니 내 친정이 꽤 산다던데 혹시 너 집 밖에서 나온 자식이냐? 아니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단비를 꼴랑 300만 원 보낼 수가 있어. 내 살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널 며느리라고 드려야겠냐. 숟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치시던 시아버님은 흥분하신 나머지 숟가락을 제 쪽으로 던지셨어요. 그리곤 그 숟가락은 제 이마에 딱. 아야!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죠. 아버님도 움찔하시는 걸 보니 좀 놀라는 눈치셨지만 하지만 별다른 말씀이나 사과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나이가 어려 예단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아버님 행동으로 보아 우리 부모님이 좀 적게 보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던 거죠. 암튼 그 예단비 때문에 전 지금까지도 시아버지한테 미움받고 살아요. 툭 하면 사진첩에서 옛사진 꺼내보는 것처럼 예단비 얘기를 꺼내시죠. 질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희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예단비 때문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시아버지와 애정 없는 상태에서 애 때문에 살게 된 남편. 이 두 사람은 제 인생의 지난 8년을 망가뜨린 주범들이에요. 다 끝난 사이에서 아이 때문에 결혼한 남편과 전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우린 어른들이 하는 아이 때문에 산다는 말을 실감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졸업 후 금융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버님 입김도 있었지만 워낙 처세에도 능해서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랐죠. 덕분에 40평대 아파트를 사서 분가를 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능력 있는 남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능력은 일적인 것 외에도 있었어요. 바로 여자 관계였죠.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감추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안 해요. 일부러 보란듯이 여자들과 1박 2일로 스키장도 가고 골프 여행을 다녀요. 전 그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성 폭식증에 걸려서
지난 몇 년간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쪘어요. 몸이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은 더 저를 멀리했고 전 우울증과 대인기피까지 겹쳐 약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가 됐죠. 하루는 안부차 전화를 해온 작은 올케한테 울면서 지금까지 일들을 털어놨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도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가씨 그러지 말고 한 여기서 1년만 와서 살다가요. 아가씨 계속 그러다간 큰일 나. 예술이 생각을 해야지. 애 데리고 어학연수 간다 말하고 1년만 보내달라고 말해봐요. 알았죠? 집은 오빠한테 말해서 구해줄 테니까. 전 큰 기대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가라는 거예요. 시부모님께는 자기가 얘기를 해주겠다면서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고마웠어요. 시아버님께선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이 처형이 집도해준다 그랬다며 돈 안 들이고 애 어학연수 시킬 기회인데 왜 마다하냐고 아버님을 설득했어요. 결국 전 아이를 데리고 오빠네가 있는 토론토에 갈 수 있었죠. 토론토에 도착해보니 작은 오빠네회가 모든 걸 다 준비해뒀더라고요. 오빠네 둘째랑 우리 예솔이가 동갑이라 학교 소속도 올케가 다 처리해줬고요. 전 도착해서 한 달 동안은 약을 끊고 먹고 자는 것만 했어요. 올케가 곁에서 많이 도와줬죠. 그러다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집 근처 헬스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 몸이 건강해지면서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조금씩 결혼 전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예솔이도 변화된 제 모습을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빠네랑 캠핑도 다니고 주변 사람들과 친분도 쌓으면서 지내다 보니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는 사이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전 예솔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공항에 마중 나온 남편은 절 보더니 놀라더군요. 그건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런 제 변화를 보고 남편은 이상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외도를 했던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제가 자기랑 같은 수준인 줄 아나 봐요. 한동안은 매일 밤 제 외도를 추궁하며 사람을 들들 볶더라고요. 전 들을 가치도 없다고 딱 잘라버렸죠. 거기다 캐나다에서 돌아온 이후론 제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잠자리도 요구했어요. 전 싫다고 거절을 했죠. 발정난 개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남편이 더럽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이 남자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 손끝이 닿는 것조차 살떨리게 싫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딴 남자가 생긴 거냐며 그런 거면 가만 안 있겠다고 혼자서 생쇼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시아버님의 호출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예솔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죠. 웬일인지 아버님께서 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뭔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제 예상은 맞았어요. 아가, 요즘 아버님 사업은 어떠시니? 그냥 그럭저럭.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럭저럭은 무슨, 요즘 장난 아니에요. 토론토에서 부동산 꽉 잡고 계신데요. 그쪽에 차남들도 가 있잖아요. 식구끼리 완전 싹쓸이 하는 거죠. 중국 쪽 큰손들이 미친 듯이 캐나다 부동산 사들인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쪽 부동산 경기 좋아요.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사업투자건으로 좀 뵙고 싶었는데. 사업투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알고 보니 오늘 이 자리는 남편과 아버님이 우리 아빠한테 사업자금 뜯어내려고 만든 자리였어요. 절 꼬드겨서 그 돈을 받아오게 하려고요. 솔직히 그동안 장인어른이 사위인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남들은 내가 장인 덕 좀 보고 사나 하겠지만 정작 난 받은 거 하나 없다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나 이참에 독립해볼까 해. 사업계획도 확실하고 사무실도 이미 알아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가서 얘기 좀 잘해줘. 그래 애미야. 솔직히 너 시집 올 때 뭐 해온 거 있었냐? 예단비랑은 딸랑 300 해온 게 단데 지금이라도 내가 시집을 위해 뭐 하나라도 해야 예솔이한테 면도 서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서운타 말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친정 부모님 좀 뵙고 오거라. 아, 이 두 남자는 정말 양심도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더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부자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확 뜯어 고쳐줘야겠다 생각했죠. 아버님, 아직도 그 예단비 생각에 잠 못 이루시나 봐요. 8년째 툭하면 예단비 타령하시는데 그럼 저 시집 올 때 뭐 해주셨어요? 반지요? 목걸이요?
아님 머리핀이라도 하나 해주셨어요? 아니, 그거야 당시에 전부 생략하기로. 네, 다 생략하기로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단비 300 챙겨 드셨잖아요. 그랬으면 아버님도 금반지 하나라도 뱉어내셨어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가 받을 건 따박따박 계산하면서 남 줄 거는 모르쇠로 일관하세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이제 그 거지근성 버리시고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에미,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저요 그때 아버님한테 밥숟가락으로 머리 맞고 너무 억울해서 친정에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예단비 참 돈 때문에 며느리한테 숟가락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 됨됨이는 알만한 거라고. 그러니 앞으로도 시아버지가 금전적인 일로 부탁을 하시거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하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쪽 집에 10원 한 장 보낼 생각 없다고 똑똑히 전하라고요. 그러니 헛물 켜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죠. 여보, 아빠는 그렇다 치고 난 우리 아빠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내 사업 얘기 좀. 이 남자는 내가 지난 1년간 자신이 벌인 더러운 짓거리를 모르는 줄 아나 봐요. 전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잘라 말했어요. 뭐래니? 넌 더 최악이야. 내가 캐나다 가서 바람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더니 넌 아주 가관도 아니었더라. 집에 여자들이었었다며? 누가 그래? 제보자가 하도 많아서 그냥 네 눈으로 확인해. 전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사진들을 남편 앞에 던졌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여자를 네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며. 이 인간아, 그 아파트에 예솔이 유치원 동창만 10명이 넘게 살아. 엄마들이 그런 일들을 그냥 넘길 것 같아? 불륜? 보는 즉시 내 카톡에 사진이랑 같이 쏴줘. 딸한테 창피한 줄을 좀 알아. 심지어 니들이 동네에서 어딜 돌아다녔는지 동선이랑 행동이 패턴까지 낱낱이 톡에 올라온다고. 그래놓고는 누가 바람을 펴?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네가 여자들 만나고 다닌 거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오늘 같은 때를 기다린 거지.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란 거. 한국에 있을 땐 늘 너한테 기대 사는 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네가 날 봐줄까?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느라 정작 날 돌보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 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눈치를 보게 됐고 심지어 네 추잡한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으면서 참았다고. 근데 이제 안 그럴 거야. 난 이제 알아버렸거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읽어주려고 한국에 왔어. 전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발 인간답게 살아. 우리 예솔이가 너나 니네 아빠 닮을까봐 걱정돼서 난 꼭 이혼해야겠어. 이 집 구석에선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혹여라도 예솔이를 뺏을 수 있을 거랑 헛된 기대는 하지 마. 그랬다가 네가 네 동창 부인, 직장 상사 부인이랑 붙어먹은 것까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알았어? 남편은 자기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자 본성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 탓이냐? 니네 집에서 처음부터 나 좀 밀어줬으면 내가 그런 년들까지 만나면서 일 따고 했겠냐? 이거 따지고 보면 너랑 네 애비 탓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 순간 지금까지 주방에서 조용히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물병을 들고 나와 남편 얼굴에 뿌리셨어요. 정신 차려 음식이야. 가정 있는 남자가 딴 여자랑 놀아나고도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대? 어쩜 하는 짓이 네 아빠랑 똑같니? 이날 이때까지 내가 네 아빠의 그 더러운 짓거리를 참고 살았더니 아들놈까지 그러고 살아? 걔만도 못하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라. 네 애비랑 손잡고 한강에 뛰어들어. 그리고는 저한테 에미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아휴, 내가 너한테 창피해서 이거. 이놈의 부자는 어찌 된 게 창피한 걸 몰라. 나 하나 참고 살면 끝나지 싶었는데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반격에 아버님도 남편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 어머님 덕분에 무사히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예솔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왔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선 제 이혼 선물이라며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하셨어요. 대신 앞으로 절대 남자한테 기대서 제 인생을 낭비하는 짓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멋진 엄마로 살아야 예솔이도 엄마를 보고 배우게 될 거라고요. 전 꼭 그러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마음을 먹고도 가끔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무작정 앉아 마음을 푸는 글을 썼는데 제 각오가 다져지는 것 같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도 못하고 일에만 미쳐 살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다고 남편이 먼저 고백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호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남편의 성격은 남자답진 않지만 섬세하고 차분한 면이 장점이고 볼수록 저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참 좁다 싶게 제 절친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랑 사귀게 된 걸 알고 친구가 하는 말이 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러 곳에 봉사도 꽤 오래 하고 성실하고 성격도 참 좋아. 근데 아니다. 암튼 축하해.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그 의미가 뭐였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지만요. 암튼 바쁜 업무 와중에도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남편과 자주 만났어요. 알콩달콩 다른 연인들처럼 무난하게 연애했죠.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하기로 서두르게 되었죠. 연애 기간도 1년이 채 안 된 데다 결혼하고 바로 딸 시은이가 생겨서 출산하기까지 시간이 정신없이 바삐 흘렀어요. 막상 출산까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후조리와 육아가 당장 큰 문제였어요. 정말 산후조리 기간만 마치고 바로 직장에 나가봐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퇴직해야 할 상황이라 제대로 된 산후조리는 꿈도 못 꿨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친정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도울 분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영 불안했거든요. 제대로 알아볼 시간도 부족했고요. 그맘때 동네 가까이 있는 조리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조리원이라는 곳도 영 불안한 상태였어요.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꼭 회사를 나가야 하니 남편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자기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죠. 차라리 조리원이나 사람을 들이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요. 괜히 고부 갈등만 만들 게 불보듯 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라더니 당연히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맞고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갖지도 말라면서요. 우리 시은이 남 손에 맡기는 것도 불안하지 않냐며. 적당한 사람 구할 시간도 없는데 이 기회에 자기 엄마랑 친해져 보래요. 가족이 된 거고 앞으로 평생 볼 건데 뭐 어떠냐고요. 자기 엄마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입이 마르게 칭찬도 했고요. 시어머니와는 몇 번 잠깐 본 게 다여서 아직도 어색하고 영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렇지 시어머니인데 솔직히 맨 처음 뵀을 때부터 정이 안 가서 더 그랬죠. 특별히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본능적으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통해 들었는지 어쩐 건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미안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것 하나 없다. 난 맨날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고 몸도 건강한데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라며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오시게 됐죠. 서로 매사에 배려하고 조심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서로 신경 쓰면서요. 얼마간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본성과 습관이 어디 가나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랑 저 다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다른 집들은 따박따박 월 200씩은 그냥 용돈으로 준다더라. 근데 나는 아예 여기 들어와 살면서 애까지 보고 살림도 봐주니 그거 갖고는 택도 없지. 안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쓱 지나가는 말로 갑자기 던진 말에 남편과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한 달에 200 넘게 자기한테도 달라는 건가? 남편과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 고개를 돌려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뭘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이야.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농담.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여우 같다고 느꼈어요. 그게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하는 게 아닌 뭐겠어요. 그러더니 아유, 난 그렇게까진 필요 없고 그냥 100 정도만 줘도 된다. 이러더니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랑 저는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는 방금 어머님 말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달라시는 거잖아. 오셔서 힘들게 고생하시니까 감사의 뜻으로 드릴 생각은 나도 당연히 갖고 있었어. 그렇지만 저렇게 대놓고 한 달에 얼마를 달라 마라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자 남편도 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오셔서 힘들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성의 표시는 해야지. 하길래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한 달에 100은 지금 우리 형편에 너무하잖아. 앞으로 시은이 키우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러시는 건 아니지. 처음부터 내가 억지로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오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신 데다 애초에 돈 얘긴 전혀 없었잖아. 돈 그렇게 드릴 거였으면 전문적인 도우미분을 드리는 게 훨 나았겠지. 안 그래? 자기야, 괜히 열내지 말고 내가 엄마랑 나중에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이만하고 쉬어. 뭘 어떻게 잘 얘기해 볼 건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자. 라면서 자꾸 확답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이 얘기를 계속 꺼내기도 그렇고 괜히 저만 악덕며느리 되는 것 같아 짜증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며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이 100만 원씩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서서히 다른 데서도 문제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육아랑 집안 살림을 두루두루 봐주시기로 한 게 맞지만 저나 남편도 할 일은 했어요. 시어머님께만 다 맡기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물론 연세에 비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든 무리하게 시킨 적 없었고 일하시는 시간보다 쉬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어느 순간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 다니시더니 친구분들을 만드셔서 상의 한마디 없이 집에 들이시기도 하고 아기가 먹는 용품들은 소독이 중요한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으셨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셔도 그렇지 위생관념이 완전 제로인데다 제일 문제 중 하나인 건 흡연도 하셨거든요. 저희 집 화장실이랑 베란다, 아파트 계단 등에서 피우다가 이웃하고 시비가 붙기도 했어요. 저도 짜증나고 창피하고 당장이라도 다시 집으로 가시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또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뭐든지 사사건건 어찌나 꼰대 마인드로 간섭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노이로제 걸 것 같았어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같은 것도 끝까지 아껴 쓰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치약은 가위로 오려서 벌리고 혀로 핥은 것 마냥 끝까지 사용했고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양념류도 가위로 잘라서 며칠 동안 방치해놓고 아껴 쓰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침 묻고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서로 정도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 속옷이나 양말 하나까지도 간섭을 해대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입냐? 얼마 주고 샀냐? 왜 이렇게 똑같은 게 많냐? 이게 다 낭비다. 넌 정신 좀 차리고 자기한테 한번 날 잡아 제대로 배워서 정신머리를 싹 뜯어 고쳐놔야 한다 등등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끼고 가르쳐야 아는 거냐. 도대체 그 머리를 어떻게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냐. 정말이지 잔소리의 끝판왕이었죠. 도와주러 오셨다 하고선 오히려 암을 유발시키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이러려고 작정하고 아들 꼬셔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운동한다고 쿵쿵거리며 돌아다녀서 아랫집에서 민원 들어오는 건 일상이었고 어찌나 많이 드시는지 시어머니 식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랑 아기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뭐든지 본인 위주로 행동하셨죠. 음식도 본인 식성에 맞는 맵고 짜고 튀긴 것들 위주로 해서 밥 먹는 것도 곤욕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묻지도 않았고요. 친정엄마도 아니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죠.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게 다 고스란히 아기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더라고요. 갈수록 누가 봐도 이건 도우러 온 게 아니고 피해만 주는 행동이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같은 동네에 살던 그 절친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 얘기를 하게 됐죠. 남편이랑 사귄다는 얘기했을 때부터 말할까 말까 고민했다면서 어릴 때부터 뵌 분이라 아는데 알고 보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이 좀 유별나신 데가 있어. 이웃분과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거나 가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웃 간에 말 옮기고 다니고 이간질도 시키곤 하셨대. 근데 막 사귀기 시작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 그러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졌는데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든 말았든 다 의미 없는 거였죠. 더는 몸도 안 좋고 한계에 다다라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하고 같이 있으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나 혼자도 괜찮으니까 어머님 가시라고 하자.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고 하니 그간 자기도 지금까지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 시긴데. 미안해서 그런 거면 그럴 거 없대도. 왜 자꾸 그래? 그냥 친정어머니다 하고 편하게 생각하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염치도 눈치도 없는 노인네였어요.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제 생각보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시거나 화내진 않아서 다행이었죠. 가시고 나니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참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인지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어요. 가시고 나선 어쩔 수 없이 도우미분을 구할 때까지 남은 월차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일주일간 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국 남편 지인을 통해 입주 도우미분을 소개받았어요. 하루빨리 구해서 직장도 나가야 했기에 어서 모셔오라고 했어요.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조근조근 하시고 더 겪어봐야 알 일이지만 참 좋은 분 같아서 바로 모셔왔어요. 같이 얼마간 지내보니 시어머니랑 어찌나 비교가 되던지 이분은 정말 프로시더라고요. 성실하시고 부지런하고 위생관념 철저하신 데다가 기본적인 인격이 바로 갖춰진 분이셨어요. 정말 이런 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행운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용이야 많이 나가지만 조금 더 일찍 이분을 알았으면 시어머니랑 그 난리를 안 피워도 됐을 텐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참견도 못하고 돈도 아쉬웠는지 남편한테 틈틈이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얘기는 안 했지만 눈치로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여사님이 시어머니가 다녀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없는 시간에 맞춰서 다녀간 게 분명했어요. 그냥 와서 집안을 둘러보고 여사님 개인에 대한 걸 꼬치꼬치 묻더니 그냥 가더래요. 여사님도 참 기분 나빴을 텐데 갑자기 들이닥쳐선 자기가 왜 그런 걸 묻고 가는지 정말 저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뿐만이 아니었어요. 꼭 제가 없을 때만 다녀갔더라고요. 누가 봐도 일부러 노린 사람처럼요. 나 있을 때 오면 누가 뭐라고 하는지 정말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지속됐다 싶었을 때 어느 날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몇 번 다녀가셨는데 가실 때마다 자꾸 안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라며 녹음한 걸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말로 하면 제가 못 믿을까 봐 녹음을 하셨대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성격이 아주 죽을 듯이 변덕이 심한 편이야. 금방 질릴 테니까 각오해요. 내가 아들한테 들으니까 걔가 여사님을 싫어해서 책 잡아서 내보낼 궁리를 하고 있다네. 그리고 걔가 어찌나 게으른 데다 위아래도 없고 싸가지가 없는지 말도 못해요. 그걸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자기를 내보내고 여사님을 들인 게 못마땅하고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런 거짓말로 여사님이 제 발로 나가주길 바라서 한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악행이 따로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하필 제 시어머니가 그런 인간이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도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사님은 시어머니 말 하나도 믿지 않는다고 저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고 더 믿음이 두터워졌어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계략을 꾸며도 여사님이 나가지 않자 이제는 노선을 바꿔서 접근해 왔어요. 제가 여사님이 녹취한 걸 갖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요. 웬일로 오랜만에 제가 있을 때 찾아오더니 여긴 자기가 볼 테니 여사님한테 뭘 사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젠 저한테 여사님 흉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아가.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저 사람 첫눈에 딱 이상한 사람 같더라. 저런 사람 계속 쓰면 애한테도 안 좋고 저런 인상이 나중에 큰 일례상이야. 그러기 전에 빨리 내보내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걱정에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당장 내보내. 알았지? 잘 알아들었지? 응?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날은 그냥 보냈어요.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랑 여사님도 다 같이 집에 있는데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온 건데 어차피 저희 입맛에 맞지도 않아서 못 먹을 걸 또 바리바리 많이도 싸왔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방에서 아기를 보고 있었고 거실에서 여사님이 집안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여사님이 화장실에 잠시 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또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셨고 여사님은 주방일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자던 시은이가 깨서 울어서 남편이랑 달래고 있던 중이었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니 시어머니가 여사님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떳떳하면 가방을 보여달라고요? 왜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면서 흥분해서 씩씩댔어요. 여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고요. 무슨 일이냐며 저희가 물으니 시어머니가 내가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도 분명히 내 가방 안에 있던 돈이 감쪽같이 없어졌지 뭐니. 이게 귀신이 고칼로리도 아니니? 여긴 저 여자랑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방을 좀 보자니까 싫다고 저렇게 버티고 섰잖아.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이 말을 들은 여사님이 저는 할머니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손댄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계속 일하느라 그럴 새도 없었어요. 라며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두고 오셨다거나 다른 데서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잖아요.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여기 오기 전에 은행에서 찾아온 돈이라 그럴 리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꾸만 여사님 가방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뭔가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 틀림없었죠. 여사님 가방은 거실 한 구석에 늘 옷이랑 같이 걸어두셨어요. 오해하신 것 같다고 저도 말려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그러실 거 없어요. 저희 거실에 CCTV 달았거든요. 그거 보면 되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요. 제 말을 듣고 온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됐고 여사님은 제발 그래달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CCTV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왜 그런 걸 달았어? 요새 아기나 애견 있는 집들은 달아요. 다는 편이 더 좋으시다며 여사님도 동의하셨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바로 보였어요.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사님이 화장실 간 사이 시어머니가 재빠르게 가방에 돈을 넣고 딴청을 피우는 게 딱 찍혔더라고요. 저희 셋이 어이가 없어 쳐다보니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잘못된 거라며 음모에 빠진 거라며 당당히 하는데 기가 차다 못해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죠. 그래서 여사님이 주셨던 녹취도 들려드렸어요. 남편도 이건 처음 듣는 거라 엄청 놀라더라고요. 점잖은 여사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이건 소송감이라며 고소한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시어머니를 외면했어요. 금쪽 같은 자식이랑 며느리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실망감까지 안겨줬다는 생각에 풀이 죽고 기가 꺾인 시어머니였어요. 어쩜 그렇게 초라하고 한심해 보일 수가. 나이 꽤나 먹은 어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정말 누가 알까봐 두려울 정도로 제가 다 창피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에 자기 엄마 실상을 제대로 알았는지 그 후로는 완전히 돌아서서는 냉정하게 대했고 만나주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독하다고 느낄 정도로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돌아선 모습에 충격을 꽤나 받은 모양이었어요. 자기도 사람인데 당연히 창피하고 볼낯이 없었을 거예요. 이후로 다시는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소식 전해 들으니 사람이 완전 더 이상해졌대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사니 속은 편해요. 오늘따라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져서 쓰게 되었는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